안녕하세요. 명의 김경린입니다. 오늘은 천지 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글자가 정반대죠. 지난 시간은 지천, 오늘은 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지 비케는 보시면은 지난주 했던 게 이거죠. 요거 지난주에는 지천태, 지천태. 쉽게 말해서 소왕대래. 자, 소인은 가고 대인이 왔다. 근데 이번 주에 배울 오늘 할 거는 이게 뒤집혀 있죠. 뒤집혀 있고. 그래서 천지비. 근데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정상이죠.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거는 주역에서는 아니다. 천지가 교류를 하지 못한다. 왜? 양은 항상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밖으로 드러내서 위로 올라가 버리고 음은 숨으려 가기 때문에 밑으로 가버리고 그럼 이 천지의 기운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양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역에서는 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비라는 글자는 보시면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할 때는 부, 그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막히다 이런 때는 이 비라고 읽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전 같은 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부자로 찾으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빗자로 찾으면 나오실 거고, 자 이거는 딱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안일불자와 입구. 어떻게 보면은 뭐 입을 갖다가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글자를 이렇게 본뜬 모양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거는 여담이지만은 보통 보면은 이 부는 잘못되다, 아니다 뭐 이런 뜻으로 쓰고 뭐 비는 옳지 않다 이런 뜻이 좀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지금은 막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지만은 문맥상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이런 뜻일 때는 이걸 쓰는 게 맞겠죠. 그럼 이 천지비케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지천태가 가고 이 태케가 아니고 이제 비케가 왔다는 이런 그야말로 대왕소래, 대인은 가고 소인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난세. 쉽게 말하면 이건 난세죠, 난세. 천지가 막혀버렸으니까 난세. 난세를 어떻게 피하느냐? 절금지덕. 이거는 이 천지비케의 상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상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절금지덕으로 난을 피하고 불가 영이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천지가 사귀지 않은 것이 비다. 가난하고 검소한 아까 말씀드린 절금이죠. 절금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난을 피한다. 절대로 부귀나 관록을 얻는 일을 영달로 여기서 하니 그래서 불가 영이록 록으로 영달을 삼아서는 안 된다. 왜? 이제는 무엇을 해도 막히는 시기다. 왜? 대인은 가고 소인의 시대가 왔다는 거. 소인의 시대가 왔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지천태 평화로운 세상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다 보니까 점점 음이 하나 자라고 음이 두 개 자라고 음이 세 개가 자라가지고 결국은 막혔다는 태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를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 자랐던 음이 하나 둘 세 개 돼가지고 이제는 바야흐로 음의 기운이 이제 더 왕성해지죠. 이제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비케를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서 자라난 음이 하나 둘 세 개 자라난 음이 이 기회에 와서는 거의 절정을 가고 있구나. 하지만
역은 바뀐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음도 역시 오래가지는 못한다. 음도 여기서 자라는 음이 하나 둘 셋 자라왔지만은 이게 지나면은 또 다시 또 양이 하나 둘 셋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전에서는 그냥 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아니니 이렇게보다는 사람의 길이 아니니 군자가 반듯해도 이롭지 않다. 대인이 가고 소인이 온다. 예. 대인이 가고 소인이 온다. 그게 지천태는 소왕대래, 이거는 대왕소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효서를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효사라는 게 그냥 이 효사 자체만 놓고 보면은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띠풀의 엉켜 있는 뿌리를 뽑는 것과 같아서 그 무리와 함께 반듯하니 길하고 형통하다. 이게 이 부분은 어디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택계를 할 때 보시면은 이 효를 이렇게 풀이를 했었죠. 띠풀의 엉겨 있는 뿌리를 뽑는 것과 같아서 그 무리와 함께 가니 길하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지금 오늘 배우는 비케 첫 효인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뒤에 부분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냥 택계에서는 그냥 간이 길하다. 그렇게 무리와 함께 간이 길하다. 무리와 함께 무슨 일을 하니까 좋다. 그래서 여기는 이 오로지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자 하나밖에. 예. 가니까 길하다. 왜? 이제 대인의 시대가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반듯하니 길하고 형통하다. 이거는 반듯해야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반듯해야 됩니다. 반듯하지 않으면은 길하지도 않고 형통하지도 않겠죠. 이건 왜 이런 말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이 보시면은 여기서 자라난 음이 하나 둘 자라서 이제 음이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밑을 지나서 위로 올라왔는데 이때는 뭔가 하면은 소인도 이제는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듯해야 된다는 반듯. 내려갈 길을 준비해야 되니까 비록 소인이지만 반듯해야 길하다는 겁니다. 근데 소인은 그게 쉽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이어받던 것을 품고 있으니 소인은 길하고 대인은 막히지만 형통하다. 그 다음에 6.3은 부끄러움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달리 해석을 하면은 하는 짓이 도리를 따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도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품고 있다. 요 육익회는 소인이 예를 들면 왕이라든지 어떤 통치자하고 이렇게 이어받던다. 소인이 이어받던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소인은 길하다는 겁니다. 왜? 그냥 소인은 왕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면 되니까. 남이 뭐라 그러면 뭐 다 따라가면. 소인은 길하고 대인은 막히지만 형통하다. 결국은 형통하다. 이런 뜻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구사교 네 번째 께는 군주의 명이 있도록 하면 허물이 없어 같은 무리가 모두 복을 누린다. 이거는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건데 이거는 서경에 보면은 이 군진이라는 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라의 녹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방책이 있으면은 그걸 들고 빨리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상의를 하고 해서 그걸 실행하도록 해라. 근데 밖에 나와서는 네가 했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왕의 이름으로 발표를 해라. 그러니까 공은 왕에게로 돌려라. 그런 게 나오니 그걸 의미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군주의 명이 있도록 하면은 허물이 없어 같은 무리가 모두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악역은 네가 하고 좋은 역할은 왕에게로 돌려라는 겁니다. 있도록 하면. 그다음에 다섯 번째 께는 막힘을 거치게 하니 대인이 길하다. 왜 이제는 보시면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는 대인이 길하다. 망하면 어떻게 하나, 망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해야 더부룩하게 자란 뽕나무에 메어놓은 듯 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상구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막힘이 기울어지니 처음에는 막히고 뒤에는 기쁘다. 이제 막혔던 게 이제 끝나간다는 거, 막혔던 게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기울어지니 처음에는 막히고 뒤에는 길하다. 이 뽕나무에 메어놓은 듯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 주요를 공부하신 분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시경 빈풍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마가 지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주워 읊는다. 누가? 새가. 시경에는 추효라고 나와 있는데 새가 장마가 오기 전에 이 가지를 막 끌고 모아가지고 그 둥지를 단단하게 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준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상 자나깨나 노심초사 염려하고 해야 뽕나무에 메어놓은 듯하게 오래가고 튼튼하다, 안전하고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표를 갖다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뭐 이해하기도 힘들고 오래 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역사에 뭐 꼭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대입을 해보면은 자 여기는 논의의 수리편이라든지 논의의 수리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써주면 행하고 버리면 숨어 지내는 도리. 이게 무슨 이거는 공자가 그 수제자 안해한테 한 얘기입니다. 안해한테 이 세상에서 써주면은 왕이 써주면은 출사를 해서 정치를 행하고 그냥 왕이 또 버리면은 숨어 지내는 도리. 숨어 지내는 도리를 너하고 나밖에 모르는구나. 이제 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초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초구. 같아서 그 무리와 함께 반듯하니 길하고 형통하다. 그러니까 뜻이 안 맞으면은 그냥 물러나가지고 조용히 있는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금지덕을 해야 된다. 그 얘기 나오는 거. 절금지덕. 여기 상전에 나와 있는 절금지덕을 갖다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이 천지비케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그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절금지덕으로 난세를 피해야 된다. 앞에 말씀드린 저번에 한 지천택회에서는 이 태평한 시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었죠. 그 네 가지 조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택계가 빗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BK 시대에는 어떻게 이걸 피해가느냐 군자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 상진에서 말한 절금지덕인데 그 절금지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노나라 대부 이 공보문백의 어머님이 제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노나라는 공자의 나라죠. 그래 이제 이 공보문백이라는 사람은 공자와 거의 뭐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루는 이 공보문백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힘들게 이 공보문백을 키웠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나라에서 높은 벼슬에 올라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공보문백이 집에 와 보니까 모친이 배를 이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다는 겁니다. 배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 제가 이제 벼슬도 아주 높고 신강 받아오는 것도 많고 해서 풍부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배를 짜고 있느냐 하니까 그때 이 모친이 하는 얘기가 아 노나라가 망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왜 높은 자리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노나라가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 향락에 빠지면은 선을 잃게 되고 선을 잃게 되면은 결국은 망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모친의 가르침이 바로 이 천지비케의 상전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택계에서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태평한 시대는 오래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4대 조건. 그다음에 비케에서는 어려운 시대에서는 절금의 덕으로 난세를 건너가야 된다 하는 게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를 보시면은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 그걸 보게 되면은 이 소유는 길하고 대의는 막히지만 형통하다. 자, 이런 소인들이 아첨을 해가지고 이제 대인이 참 힘들게 되었죠.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경강부여일 수도 있지만은 이 서예 유성룡이 이 정규력을 편찬한 거, 이게 그게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유성룡은 너무 유명한 분이죠. 굳이 세상 설명할 필요 없이 유명하신 분인데. 또 유성룡하면 떠오르는 게 이 징비록. 임진왜란을 반성하는 글이죠. 돌아보는 글인데 다 이 정도는 다 이제 아실 거고 가장 우리가 딱 유성룡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권율과 이순신을 발탁했다. 임진왜란 전에. 결국은 여기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이기게 되는데 뒤에 보시면 참 여러 가지 길도 많이 했지만은 1600년도에 은퇴했다가 1600년에 복관이 되었지만은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하였다. 왜? 이 당시는 이 동인하고 서인하고 이 당파 싸움이 극렬할 때입니다. 이 유성룡은 동인이었고 서인은 그 유명한 율곡이이죠. 율곡이가 서인을 대표했는데 이 선조 시기는 기본적으로 선조 시기라든지 우리나라 선조 때부터 뒤에 역사를 공부하시려면은 이 당파를 떠나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선조 때 유성룡은 동인이었고 이인은 서인이었는데 참 이 두 분도 보면은 우리 역사에서는 대단한 분이지만은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지는 않은 걸로 역사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유성룡은 참 그야말로 이
화합.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화합. 예. 참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인데 재밌는 얘기가 하루는 선조가 이 경련을 신하들하고 경련을 하고 난 뒤에 신하한테 물으면 나는 어떤 왕이냐? 한 사람이 예, 이 요순 이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 눈치 없는 이 김성일이라는 김성일 기억나시죠? 이거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가가지고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일본의 침략은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한 그 유명한 김성일이 분인데 이분이 좀 고지식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전하는 요순도 될 수 있지만은 걸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좀 보면은 이렇게 재능은 뛰어난데 좀 편협된 마음이 많습니다. 선조가 확 열이 나죠. 아니 이렇게 해야 기분이 이제 여기다 대고 걸주고 달 수 있다니까 기분 얼마나 나쁠까 막 화를 내니까 유승룡이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앞에 말한 사람은 전하를 요순처럼 모시겠다는 말이고 뒤에 말하는 김성일의 말은 전하가 걸주가 되지 않도록 모시겠다는 그런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유승룡은 이 화합 이를 중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하고는 이제 뭐 10만 양병설 때문에 또 부딪히기도 하고 또 뭐 혹자는 10만 양병설이 거짓이다 그런 말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가 심우육조로 가지고 이 군사력을 길러야 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조건이 뭔가 하면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서 군대를 기르면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전조 고려 왕조의 한 반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데 근데 유성룡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태평한 시기에 먼 군사를 10만 명씩이나 기르느냐 반대를 했는데 이 두 분은 그런 사이였고 서로 동인과 서인의 핵심 그야말로 서인의 영수는 그야말로 이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동인은 뭐 유성룡은 아니지만 유성룡이 동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동인과 서인이 갈라진 이유는 잘 아시죠? 그 이조 정랑 문제로 이렇게 해결이 이 동인과 서인이 나눠졌는데 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아셔야 이 뒤로 쭉 이제 선조 뒤에 이어지는 우리나라 조선사를 갖다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조 정랑이론 이거는 정오품짜리 벼슬밖에 안 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우리나라 옛날 육조가 있으면은 이 육조의 각자 역할을 실무를 책임지는 오품직이 정랑이고 그를 보조하는 게 이제 좌랑인데 이조 병조는 특별히 두 부서를 합쳐가지고 전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부서에 있는 정랑과 좌랑은 전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 이조 정랑이라는 자리는 겁니다. 이조 정랑. 그럼 어떻게 생각하기에 무슨 높은 것도 아니고 오품밖에 안 되는 이조 정랑이 뭐가 그리 중요하기에 그 선비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느냐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이조 정랑 자리는 정말 막강한 자리라는 겁니다. 막강한 자리. 다음 시간에는 요 이조 정랑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